자, 강의 노트 101페이지를 딱 펴보시고, 자, 오늘 이제 강의 들어갑니다. 자, 오늘이 벌써 몇 주차입니까? 7주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야간반도 우리 이제 10시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새롭게 시작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항상 시작할 때 요거 하죠. 암기 쏙쏙 해야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거 보자고요. 자, 요구 수익률. 우리 저번 주에도 한 번 더 했죠. 자, 투자를 결정하는 기준. 투자 대안을 선택할 때는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항상 뭘 기준으로 투자 대안을 결정하죠? 기대 수익률. 앞에서 나왔어요. 기대 수익률. 그런데 항상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기대 수익률이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 쓰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이게 포인트. 그리고 항상 실무적인 해석이 중요하죠. 누군가가 나의 요구 수익률은 20%예요.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저 사람은 투자를 통해서 최소한 얼마는 보장을 받고자 한다. 20% 정도는 보장 받고자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실무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그리고 요구 수익률 항상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 그런데 해석이 무위험률 하면 위험이 없더라도 나는 뭔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예금이자 정도. 예금이자 정도. 그리고 위험이 있으면 나는 요구하는 수익을 뭐 한다는 거예요? 할증한다는 거죠. 이유는 나는 위험을 싫어하니까 위험이 있으면 싫어하는 위험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 자, 기억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위험의 관리죠. 위험의 관리. 자, 위험의 관리의 보수적 예측은 항상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한다. 수익은 가능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높게. 수익은 낮게, 비용은 가능한 높게. 그 다음에 위험조정 할인율. 자, 위험조정 할인율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 항상 위험이 있으면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포인트가 할인율을 조정한다고도 나오고 요구 수익률을 조정한다고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요구 수익률을 해석해 보면 나는 위험이 발견되면 위험을 싫어하니까 나의 요구하는 수익을 어떻게 조정해요? 더 달라고 요구하는 수익을 더 달라고 합니다. 요거죠. 요구 수익률을 올린다는 거죠. 그런데 할인율이라고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하시라고 그랬냐? 할인율은 현재 가치에 적용하는 이자율이니까 현재 가치 이렇게 적어 놓고 요 가치 측면에서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가치 측면에서. 자, 부동산의 가치를 딱 판단하려고 하는데,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뭔가 위험이 있는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나는 가치를 후려치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후려치는 거죠? 그게 할인이에요, 할인. 가치를 할인하는데, 더 할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적게 할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요구 수익을 요구한다.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하는 거고 더 많이 할인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둘 다 보다 높은 할인율, 보다 높은 요구 수익률을 적용한다. 항상 헷갈린다고. 할인도 더 해달라고 하는 거죠. 가치를 후려치니까. 자,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은 항상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분석이죠. 원인과 결과. 그래서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요인을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 투자의 결과치는 항상 수익률이니까 이 결과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합니다. 정확히는 민감하게 변하는지 둔감하게 변하는지를 분석합니다. 자,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할인법이죠. 할인법. 자, 우리 투자 분석 기법은 크게 할인법과 비할인법으로 나눠지는데, 할인법과 비할인법으로 나눠지는데, 할인법은 현재 가치 하는 법이고,
비할인법은 현재가치 하지 않는 법이죠. 근데 포인트가 수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야. 항상 수익과 비용은 발생 시점이 다른데 현재가치로 환산한다는 건 시점을 일치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수익, 현재 비용으로 투자를 분석한다. 이게 할인법이죠. 그리고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는 항상 이자라는 걸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라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자, 그리고 할인법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법자 떼고 순현가, 수익성지수, 내부 수익률. 순현가, 수익성지수, 내부 수익률. 근데 시험에는 항상 이렇게 나오죠. 순현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수익의 현가에서 비용의 현가를 뺀 거. 수익의 현가에서 비용의 현가를 뺀 거. 그리고 순현가는 항상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투자를 합니다. 수익성지수는 나오면 무조건 뭐가지 쳐야죠. 수익의 현가를 비용의 현가로 나눈 거. 그리고 분수니까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투자를 합니다. 자, 내부 수익률법은 항상 공식 내부에서 수익률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요건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된다 했어요.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이용하는 법인데 내부 수익률이 뭐니? 공식 내부에서 수익률을 찾아낸 것이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수익률을 찾아냈는데 이 수익률이 높고 낮은 판단의 기준을 뭘로 수익률은 높고 낮음에 판단을 해요? 항상 요구 수익률이죠. 요구 수익률. 그래서 공식 내부에서 수익률을 찾고 이 수익률의 높고 낮음을 무엇으로 비교하더라?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이랑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가 내, 세, 요 이렇게 암기한 거죠. 내, 세, 요. 그리고 공식이 무엇입니까?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요 정도면 돼요. 잘 따라왔다? 잘 따라왔다. 자, 그리고 비할인법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씩을 할 텐데 우리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비할인법은 뭔가요? 자, 비율 분석법 중에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뭐 치고 뭐가지 치고 손부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손부채. 그리고 순영업 소득이. 순영업 소득이. 부채는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암기하는 거죠. 부채 감당률이 보인다. 그럼 뭐가지 쳐서 손부채,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요걸 나타내는 지표고 분수 형태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항상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감당할 수 있다. 1보다 작으면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기출 세 가지를 보면 자, 부채 감당률 나와요. 부채 감당률. 그럼 무조건 뭐가 있어서 뭔 부채? 손부채 이렇게 올리는 거야. 그리고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맞았고. 그 다음에 항상 분수니까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순영업 소득이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잔여액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게 자주는 안 나옵니다만 이런 걸 우리는 계산 문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출제자가 계산 문제로 내는 게 아니에요. 지문으로 이렇게 내니까. 뭔지 모르지만 부채 감당률은 2로 측정된다 했으니까 측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손부채하고 순영업 소득이 얼마니 봤더니 1억이구만.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니? 5천이구만. 그러면 일단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얘가 더 크니까. 정확히 몇 배나 감당할 수 있니? 2배.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되면 이제 봐요.
공부를 처음 할 때는 부채 감당률 나오면 뭐가지 치고 손부채 넣고 순영업소득이 1억이구만 1억이구만 해서 1억 넣고 부채 서비스액은 4천이구만 4천 넣고 해서 2.5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인데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풀어갖고 언제 푸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험장에서는 부채 감당률 나오면 머릿속에서 습관처럼 모가지 쳐서 손부채니까 순영업소득을 먼저 딱 찾아야죠. 이렇게 1억 그리고 부채 서비스 4천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죠. 이게 여기 자료를 보면서 1억 나누기 4천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게 숙달된 조교 방법이고 시험지에 항상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보면서 찾아내는 거니까.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죠. 비율 분석법 중에 부채 감당률과 함께 자주 나오는 게 요 두 개가 있어요.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 그런데 초기 가장 하수는 대부 비율을 이런 공식을 가지고 뭔가 연구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무슨 공식을 가지고 연구해요. 항상 포인트가 뭡니까? 그럼 보셔. 총 투자액이 10억이고 내 지분 투자액이 6억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은 얼마예요? 4억이죠? 그러면 총 투자액 10억 이게 부동산 투자 금액이잖아요.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대출을 몇 % 받았습니까? 40% 받은 거 아니에요? 10억에 4억이니까 40%를 받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걸 대출을 받은 비율, 이걸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끝도 없는 거예요. 대출, 대부 비율은 대출을 받은 비율이잖아. 대출을 4억 원짜리 10억 원짜리 투자했네. 10억 원짜리. 그리고 그 중에 40%에 해당하는 4억을 대출 받았구만. 그러니까 40%가 대출을 받은 비율, 대부 비율이겠지.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죠. 자, 그런데 이제 부채 비율이 있어요. 자,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가장 먼저 뭐가 출제 포인트냐? 대출을 받은 비율이에요. 이게 대부가 대출이죠. 대출. 그 부채는 빚이에요. 빚. 이것도 대출이란 말이에요. 대출. 그러니까 요 대출을 받은 비율이고 부채 비율? 이것도 대출을 받은 비율이 이걸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이게 첫 번째 논점이에요.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어마무시하게 다른 지표입니다. 다르잖아요, 지표가. 자, 그래서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죠. 일단 먼저 대부 비율,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다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T자가 들어가 있어요. T자. 그래서 항상 T자를 이렇게 적는 거야. 이게 FM이에요. FM. T자를 딱 적어요. 그리고 얼마짜리 부동산을 살려고 하니 봤더니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이에요. 이렇게 10억 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이니까 돈도 얼마를 채워 넣어야 돼요. 돈도 10억이 필요해요. 근데 항상 돈은 내 돈부터 세하려 봐야죠. 내 돈부터. 근데 내 돈부터 세하려 봤더니 내 돈이 2억이 있다 이런 거야. 그럼 결국 나머지 8억을 대출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8억을. 자, 그러면 요 사례에서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8억을 대출 받았으니까 대출을 받은 비율은 얼마야? 대출을 받은 비율 80%. 요걸 우리가 대부 비율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항상 오른쪽으로 읽는 거예요. 오른쪽이 부채 비율이에요. 오른쪽이 부채 비율. 오른쪽이 부채 비율이니까 대출이 내 돈 4배 400%란 말이에요. 자, 포인트는 뭐냐? 부채 비율은 항상 부채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예요. 이게 암기가 돼야 돼요. 부채 비율이 뭡니까? 그러면 당신의
대출, 당신의 부채의 건전성을 확인합니다. 근데 항상 부채, 빚의 건전성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그러면 모가지 쳐서 자기 능력인 자기 자본과 비교하는 거예요. 아주 잘 나와요, 이게. 네. 자, 부채 비율은 뭐의 건전성을 따진다? 부채 건전성을 따져요. 근데 부채 건전성은 빚을 뜻하니까 이 빚의 건전성은 자신의 능력인 자기 돈과 비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나오면 항상 모가지 쳐서 자기 자본으로 나눈다. 이것도 암기해요. 네.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 나오면 모가지 쳐서 손부채고, 부채 비율 나오면 부채의 건전성을 측정합니다. 부채 건전성은 빚을 내 돈이랑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자고요. 지금 이 사례를 보면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8억을 대출받았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비율이 80%예요. 대부 비율. 근데 이 사람이 대출 8억이라는 요 빚이 건전한지 건전성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럼 이게 부채 비율이죠. 근데 지금 항상 부채의 건전성은 내 능력에 해당하는 내 돈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채를 자기 자본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빚이 내가 가진 것의 몇 배예요? 4배. 퍼센트로 치면 무려 400%예요. 이거 건전스러워요? 건전스럽지 않아요. 대단히 불건전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런 대출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항상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대부 비율은 대출을 받은 비율이고요. 대출을 받았으면 이제 부채 건전성을 정부는 측정해요. 이게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 나오면 모가지 쳐서 자기 자본이랑 비교합니다. 자, 그럼 이게 FM이에요, FM. FM인데 항상 숙달된 조교는 자,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 비율을 찾아. 그러면 대출을 받은 비율을 찾으라는 거야. 그럼 10억 원짜리 투자했네? 내 돈이 4억이니까 내 돈이 6억이니까 4억이 대출인데 그러면 대출을 받은 비율은 얼마? 그럼 40% 해주면 돼요. 근데 부채 비율이 나오면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될 게 부채 비율은 부채, 즉 대출의 건전성을 따진다. 대출의 건전성을. 그러면 대출의 건전성을 어떻게 따집니까? 내 자본의 몇 배를 빌리고 있느냐. 모가지 쳐서 자기 자본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기 자본이랑. 그러니까 여기는 대출이 4억이고 모가지 쳐서 내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6억이 지금 내 돈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지금 퍼센트로 치면 100%가 안 되죠? 한 66% 정도 돼요. 그럼 이거 건전해요? 불건전해요? 아주 건전한 거죠. 내 돈 안에서 대출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대출이 잘못되더라도 내가 부동산 투자가 잘못되더라도 대출을 못 갚을 일은 없다 이런 거죠. 내 능력 안에서 빚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부채 비율이 시험에 나오면 헷갈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트 메뉴로 대부 비율, 부채 비율은 공통점이 뭐냐? 투자 금액을 분석하는 도구예요. 투자 금액. 그러니까 투자 금액 나오면 대부 비율 나오고 부채 비율 나와야 돼. 이게 다 투자 금액이에요. 자, 얼마짜리 투자했어요? 10억. 내 돈이 얼마예요? 내 투자 금액이죠? 2억. 그럼 대출은 8억. 이게 투자 금액이란 말이에요. 투자 금액. 그러니까 10억 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몇 프로를 대출 받았나요? 80%. 이 대출은 건전한가요? 항상 오른쪽을 보는 거예요. 오른쪽. 부채를 자기 자본이랑 비교해 보는 거야. 부채 비율과 대부 비율은 다르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비율 분석법에서 지금 두 가지 한 거죠. 손부채. 그 다음에
앞에 요거 비율 분석법. 이게 비율, 이게 다 비율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비율 분석법이에요. 비율 분석법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손부채라는 부채 감당율이라고 돼 있지만 정확히 부채 감당 비율이에요. 부채 감당 비율. 실무에서 그냥 율 이렇게 쓰지만 얘는 수익률이 아니야. 비율이야. 부채 감당 비율. 그래서 비율 분석법의 손부채. 그 다음에 비율 두 번째 대부 비율. 뭘 받은 비율? 대출을 받은 비율.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부채의 건전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나오면 항상 뭐가 치고 빚을 뭐랑 비교한다? 내 돈이랑 자기 자본이랑 비교합니다. 됐다. 자기 자본이랑 비교합니다.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저번째 금융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금융에서는 우리 첫 번째 금융에 의해 변동금리 상품이 뭐고 조기 상황이 잘 나오는데, 자, 이거 보자고요. 은행이 나왔어요. 은행이 위험해졌어요.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됐어요. 현재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전부 다 은행이 불리하다는 뜻이에요. 은행이 불리하다. 그럼 항상 은행은 이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금리를 올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금리를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 항상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상품을 선호한다라고 해줘야 돼요. 그렇죠. 변동금리. 변동금리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대출 금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품이니까 은행이 대출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상품이죠. 그래서 은행이 위험하다. 은행이 수익성이 악화된다. 뭔가 이런 게 나오면 은행은 무조건 어떤 상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조기 상환 나오면 차입자의 조기 상환은 항상 언제 일어나나요? 그러면 조기는 낮게 단다 했어요. 낮게. 그래서 시장 금리가 하락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됐다? 자, 그 다음에 대출 금액을 구하는 요령이 있어요. 대출 금액을 구하는 요령은 대출 기준을 찾죠. 대출 금액 결정의 기준을. 근데 LTV 40이라고 적어져 있으면 누구든지 다 아는 거죠. 해석이 담보물의 몇 프로까지 빌려준다는 거야. 40%까지 빌려주겠습니다. 담보물의 40%까지 빌려주겠습니다. 자, 문제는 LTV 이외의 것들이 나오는 건데 주의할 게 DTI나 DSR이나 부채 감독률은 해석하지 않는다. 해석하면 틀리는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석하니? LTV가 있고 LTV 이외에 잡것들, 그냥 이렇게만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LTV의 잡것들. 그럼 이 LTV의 잡것들은 항상 어떻게 대출 금액을 찾아냅니까? 요걸 암기하고 있어야죠. 요걸 항상 뭘 먼저 찾고 원리금을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이렇게 추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대출 금액이 요게 포인트예요. LTV는 40이라고 나오면 담보물의 40%까지 빌려준다. 이게 딱 기준이에요. 근데 요 기준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머지 잡것들이라고. 요 잡것들로 LTV의 대출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어떤 식으로 적정성을 판단합니까? 잡것들은 항상 원리금을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추정하더라. 그래서 원리금을 찾고 뭘로 나눌까 생각이 잘 안 나면 손을 들어서 당수로 모가지 친다 그랬어. 이게 저당상수, 이거 당수야. 이게 원리금 찾고 당수로 쳐서 뭘 추정한다. 그렇죠. 이렇게 대출 금액을 추정해서 요것으로 적정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둘 중에 어떤 거? 작은 거. 그렇죠. 항상 이것으로 적정성을 판단하니까 둘 중에 작은 거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결국
요 놈을 암기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 끝났나요? 하나 더 있네. 자, 그 다음에 변동금리 상품. 자, 변동금리 상품. 특정 지표의 대출금리가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즉 대출금리가 변화되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위험에 대한 은행의 대책이라는 거야. 항상 은행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변동금리 상품을 선회하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대출 금리를 변화시키려면 기분에 따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대출 금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뭔가 변화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 되는 금리, 기준이 되는 지표죠. 이 변화의 기준에 맞춰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할 게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지표를 쓰잖아요. CD 금리하고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는 코픽스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D 금리는 금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CD 금리는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해요. 요 CD 금리를 기준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코픽스는 금리가 아니에요. 금리가 아니에요. 그냥 은행이 만든 하나의 지표지. 그래서 여기에 가로쳐서 기준이 되는 지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변동금리는 CD라는 금리를 기준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품은 코픽스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가상금리는 차입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서 뭔가 추가로 받는 금리입니다. 차입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서 추가로 받는 금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암기가 딱 끝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들어가면 또 욕하니까 딱 5분 쉬었다가 개발론부터 들어가는데 개발론부터서는 이제 어마무시하게 암기해요. 오늘 지대론까지 싹 암기할 거니까 머리를 맑고 깨끗하게 해서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와. 이해는 크지 않아. 여기서부터는 그냥 저랑 살짝 이해하고 암기하면 되는 거니까. 자, 한 6, 7분 쉬고 바로 들어가죠. 이거 빡빡하니까 1시간 해야 되니까. 자, 1교시 끝이야 벌써.